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동영상 강의,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오늘 40명이 됐으면 참 좋겠다 했었는데 거의 40명 된 것 같아요. 네. 옆에 아마 가방까지 포함하면 4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험했습니다. 오실 때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량으로 이동을 안 하고 전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특히 오늘하고 내일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다 그러죠. 이게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행사님들 와서 실강의를 못 듣게 하기 위한 하늘의 계시. 근데 오시는 행사님들은 이제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법학원 강의할 때는 그냥 장만이 인생사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또 유튜브가 이제 거의 10,000명이 돼가고 있어서 행사들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멘트는 유튜브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출입국 이민 강의는 총 4일에 걸쳐서, 오늘,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아마 만나게 될 건데, 올해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굉장히 바쁜 일들, 또 새로운 비자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2024년도 내년도 청룡의 해인데 또 저 띱니다. 청룡. 용해해에는 더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거고, 그 많은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앞으로 1년 또 앞으로 2년을 만들어 가실 건지는 아마 행사님들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개 강의에서는 굉장히 큰 틀로 여러분들께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큰 틀은 뭐냐면, 드디어 12월 28일 날 강의 진짜 이틀 전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4월, 늦어도 5월 달까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졌어요. 그게 이민청 설립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지는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어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5조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5년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 갈지가 나와 있는 게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에요. 이게 2023년부터 2027년 3, 4, 5, 6, 7 하게 되면 딱 5년이 되죠.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앞으로 행정사업을 하실 예정이거나 하고 계신 행사님께는 가장 큰 테마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외국인 정책 관련된 부분이 이때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10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밖에 안 올려줬어요. 원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도 90페이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플러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하면서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거든요. 120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넘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10장짜리 함축되어 있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웹사이트 가보시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건데,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적어 왔어요. 며칠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부분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왜 이게 우리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사님들에게 엄청난 기회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여기 중에서 총 5대 목표를 세워놨어요. 5대 목표인데, 뭐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한 번씩 제가 적어볼게요. 저 판서가 괜찮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하고 비슷하게 고급지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민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민 정책 있고 또 외국인 정책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설명해 드렸는데, 이민 정책은 크게 내국인, 한국인과 그다음에 외국인, 국내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련된 총체적인 정책을 이민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하단에 외국인 정책을 보시면 돼요. 외국인 정책은 실제로 이제 외국인에 관련된 비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 정책은 내국민과 외국인이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에 관련된 비자 정책이다. 그래서 여기도 제4차 이민 정책이 아닌 뭐로 돼 있죠? 외국인 정책. 요건 뭐다? 비자 정책이다. 비자 정책은 뭐냐?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사람 또는 연장하는 사람, 또는 해외에 있는 인력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 비자, 또는 해외에서 회사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투자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비자 정책. 근데 비자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 정책은 외국인 정책이다.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작년 여름에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전공이 이제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이었고, 논문도 최우수 논문상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외국인 정책과 관련 것 중에서 나중에 이제 행사님들 아시겠지만 그 1345라고 있어요.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우리 행사님들하고 가장 많이 친한 이제 기관인데, 거기는 이제 지침의 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준비 서류 안내라든가 그걸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수혜자 중심의 이민 정책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이코리아라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문자로 어떤 게 업데이트된 것들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민 정책으로 봐서 설문을 한 330명 정도 해서 외국인들, 제가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자,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F2R,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 중에 하나 있을 건데,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 요거 관련해서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자, 이민을 활용해서 이제 외국인들,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들 따로따로가 아닌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사님들을 위한 키워드를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시초의 시작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 지금 합계가 0.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산율이. 그리고 사망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 출생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게 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전에는 삼각형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지금 역삼각형으로 갑니다. 출생자가 적어지면서 고령화가 진행돼요. 고령화가 진행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생산을 가능한 인력들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15세부터 60세까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65세까지도 확장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령화, 아이는 덜 태어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더 많아지는 대한민국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할 거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일반적이잖아요. 그건 누가 이끌어가요? 그 인구를 외국인 인력이 채워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외국인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가겠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하면 영주하게끔 할 것이냐. 정주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고 영주는 기간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터를 잡고 이 외국인들과 같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 된 건데 올해가 제4차 외국인 정책이 제가 외국인 정책을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타임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5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핫 이슈예요. 그래서 이민을 활용해서 경제하고 지역 발전을 촉구해요. 지역 발전은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씩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1년도에 발표된 게 지금 앞으로 사용할 건데 그게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에 제가 성주 또 고령 경상북도 직접 다문화센터에 가서 F2R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 받은 사람 추후에 신청할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강의를 오래 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정말 인구 감소 지역 같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어르신네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로 나가지 않는 이상에 정말로 지역이 너무나 어려워요. 성주를 간 적 있어요. 성주.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KTX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다문화 지원센터로 가는데 그 가는 40분 내내 거의 보이는 게 하우스. 성주 유명한 게 뭐죠? 참외밭이 참외밭. 그 다음에 지역이 크게 되어 있는 곳이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읍내인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곳은 어디 있냐? 진짜 그런데요. 참외밭. 살 수 있는 곳도 거주할 수 있는 곳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 안 가니까 그럼 외국인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고 우리 참외는 먹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지역 특화형 비자가 작년에 2022년부터 2023년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날 끝났거든요. 요게 이제 시범 사업인데 시범 사업에서 이제 플러스 해야 되는 부분들, 마이너스 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된 건데 강의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지역 특화형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누가 그렇잖아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밖에 없다. 대한민국엔.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산업시설이 없어요.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더 이제 소멸이 되는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일본의 학자가 처음 말한 건데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뭘로 해야 된다? 외국인 정책. 외국인 정책은 뭐다? 비자 정책. 비자 정책은 누가 담당을 한다? 실무로 뛰는 사람들은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혹시 지금
이민환경 실무 강의인데 처음에 딱 이 강의 들으시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강의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큰 테두리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공개 강의 첫 강의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요즘에 외국인들, 뭐 내국인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에 관련된 사건, 사고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나오겠죠. 지금 뭐냐면 불법 체류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불법 체류율이.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지금 250만 명 정도 외국인이 한국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4분의 1 수준 아니에요. 5분의 1 수준이죠. 5분의 한 20% 가까이가 불법 체류자예요. 이전에 20만 명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법무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왜? 음지에서 사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일본은 3만 명, 4만 명도 안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5년 동안 20만 명 수준으로 만들겠다. 20만 명 수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겠다. 엄청나게 지금도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12월 31일까지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인데 2월 말까지 또 연장됐죠. 또 계속 연장될 수도 있죠.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네, 5대 목표. 자, 그래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민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일각에서는 제가 이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할 때 국민 참여단으로 참여를 했어요. 정책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에서 있었는데 좀 참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달라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들이 와 이렇게 극과 극인다는 걸 느꼈거든요. 극과 극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지금 여기 지역 뭐 성주라든가 뭐 고령이라든가 한국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사업은 못 해야죠. 외국인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대. 외국인들 국내 들어오는 건 원천 차단. 왜 외국인이 필요한데 한국인으로 가능한데 근데 이 지역에 한국인이 있나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그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모든 세계가 이민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그런 거는 저는 동감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성주 참외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는 앞으로 3년이나 4년 이후에는 성주 참외를 먹어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성주 참외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분명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력을 한국에 들어오는 게 반대하는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도 선별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무분별하게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2019년도에 260만 명이었어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는 이미 넘어설 겁니다. 253만 명 넘었거든요. 2024년 청룡의 해인 내년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당군인들의 최초로 외국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실제 취업하고 있는 기사도 봤잖아요.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가까이 됩니다. 100만 명.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굴러가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회 통합을 해야 돼요. 이제 요거가 원래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주장을 하는.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의 중점을 뒀었어요. 결혼 이민자만 포커스 맞췄는데 이 사회 통합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모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다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 계속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롭고 화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례가 없는 외국인 유입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제 외국인이 잡혀가 있는데 새우 꺾기로 해가지고 손 발을 뒤에서 묶는 사진이 공개됐던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출입국 공무원이라든가 경찰들이 다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권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난민들 국내에서 이제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권리, 그다음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글로벌, 영어로 썼어요, 이거. 이거 지금 제4차 외국인여책 기본 계획인데 5번은 한글로 풀어쓴 영어입니다. 뭐 글로벌, 이걸 국제라고 해도 되잖아요. 글로벌 스탠더드. 진짜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은 국제 표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을 뭐한다? 구축한다.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사님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출입국에 외국인을 대신해서 출입국에 위임을 받아서 외국인의 위임을 받아서 출입국에 민원 대행을 할 때 부족한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팩스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걸 잘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출입국에 1345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항상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전에 제가 출입국 외국인청에 E74 비자 할 때 무조건 번호표 뽑고 대기했어요. 아침 10시에 갔는데 저녁 6시 반에 접수 끝났어요. 5시 반, 6시 반.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행정 시스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1345 통해서 관할 출입국 연결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고, 만약에 이제 민원 대행 기관 창구가 별도로 없는, 그러니까 서울 남부, 그 다음에 세종로, 그 다음에 인천 출입국, 수원 출입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출입국 평택출장소도 그렇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행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 창구가 없는 데는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예약을 하고 가는 예약 시스템이 먼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약을 할 수도 없어.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못 가. 대행 창구도 없어. 그랬을 때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솔직히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외국인 예를 들면 여권이 갱신됐다 신고할 때도
뭐 1345의 팩스 넣어도 되지만 그냥 본인이 로그인 해가지고 하이코리아에 넣을 수 있게끔 시스템도 바뀌었고, 가장 이번에 큰 시스템이 뭐였냐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K포인트 274 E74 비자를 이번에 35,000명 뽑겠다 하면서 이제 9월 25일부터인가요? 그때 시작을 해서 12월 20일 날 끝난 K포인트 274, K에 무지 좋아요. 뭐 K-팝, K-드라마. 기존하고 좀 비슷한데 K포인트 274라는 승련 인력, 그러니까 E9 비자 근로자들이 변경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전부 100% 온라인화 시켰어요. 지금 보면 온라인화가 안 돼 있는 게 이계통 비자 중에 E7이 안 돼 있고요. 또 투자 비자 D8, 또 처음에 D7, 그다음에 F2, 일부는 됩니다. 연장은 됩니다. 연장은 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F2 비자, 영주권, 그다음에 결혼 이민 비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온라인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이. 결국은 뭐냐면 연장할 때 E7-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국 가야 돼, 예약하고. 근데 이 시스템이 이민행정 시스템을 하도 이제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런 프로세싱이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행사인들이 이제 출국에 100% 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K포인트 274 하면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뭐 이제 출입국에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 이제 출입국 폐용증을 주거든요. 이제 폐용증을 가지고 이제 이전에는 계속 출입국을 방문했다면 지금은 이제 K포인트 274도 이번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우리 인터넷에 다 업로딩하고 끝났어요. 외국 등록증 찾을 때만 외국인이 등록증, 이전에 E9 비자 등록증을 반납하면서 새로 나온 등록증을 찾아가면 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냐면 캐나다나 호주 같은 그런 시스템대로 좀 갈 영향이 있다. 원본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원본? 그러면 그것도 스캔 떠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로 출입국에 등기를 보내면 될 수도 있잖아요. 스캔 떠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다 스캔해서 올리는 시스템으로 K포인트 274.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건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K포인트 274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올해는 이제 이때 이 기간에 원래 3만 명을 뽑기로 했는데 3만 명이 안 됐어요. 제가 10,000명도 안 됐을걸요. 내년에는 아마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더 뽑을 겁니다. 그러면 행사님들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일들이. 전선화 시스템 돼서, 이 전선화 시스템 되면, 이전에 5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다익선을 해야죠. 다다익선. 그거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고, 공개 강의에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 요게 또 5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제4차 외국정책 기본 공약의 메인은 뭐냐? 외국인 인력을 많이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인력을 많이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정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직업을 구해야 되죠. 그다음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연장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고, 또 더 좋은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순환지 제도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민행정 업무도 토탈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나는 투자 비자, D8 비자만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주 비자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안 해봤는데요? 라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재가 이거를 거의 다 총망라해서 큰 테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좀 교재가 편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다른 교재들도 아마 보셨으면 알겠는데 제 교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이 폰트를 지금 11 폰트를 한 건데 12 폰트를 할까 13 폰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분량이 적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